지도에서 보면 중국과 베트남은 단순한 이웃처럼 보입니다. 같은 공산주의 체제, 같은 붉은 깃발, 같은 혁명서사를 공유한 나라들. 겉으로만 보면 동지 국가라고 불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하지만 그 국경선 바로 아래에서는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증오와 전쟁, 침략과 저항의 기억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역사 교과서에서 중국은 형제나 동지가 아니라 가장 오래 싸워온 적국으로 등장합니다. 한두 번의 전쟁이 아닙니다. 1000년에 가까운 지배, 수십 차례의 침공, 그리고 불과 몇십 년 전에도 실제 총탄이 오간 국경전쟁까지. 그래서 오늘날 베트남인들에게 중국은 단순한 외교 상대가 아니라 언제든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거대한 그림자로 인식됩니다.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데도 왜 이토록 깊은 불신과 적대감이 남아있는 걸까요? 그 답은 이념이 아니라 2000년을 이어온 피해의 역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베트남이 중국을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경계하며 가장 싫어하게 된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현대만 살펴볼 게 아니라 과거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베트남이 중국을 좋게 볼 만한 이유가 거의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 역사책을 펼치면 거의 매 페이지마다 중국과의 갈등과 저항의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무려 기원전 시대부터 시작되는데 기원전 207년경 베트남 땅에는 찌에우다라는 왕이 세운 남비엣이라는 첫 번째 고대 왕국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왕국의 운명은 채 100년도 가지 못했어요. 9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는데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중국이었죠. 당시 중국을 다스리던 한 무제는 북쪽의 고조선을 무너뜨린 기세를 몰아 기원전 111년에 남비에까지 쳐들어와 완전히 정복해 버렸습니다. 베트남 역사의 첫 번째 불꽃은 이렇게 중국의 손에 의해 꺼졌고 더 비극적인 건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고조선이 멸망한 뒤 한사군이 설치됐다가 고구려가 이를 몰아내며 독립을 회복했지만 베트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독립투쟁에 실패한 베트남은 이후 무려 1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중국의 직접 통치를 받게 되었죠. 이 1000년은 베트남 민족에게 끝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베트남인들은 같은 민족도 아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잘 대접해줄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저 돈과 물자를 뽑아낼 수 있는 식민지일 뿐이었습니다. 중국 관료들은 베트남 지역 관직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뇌물을 바치며 경쟁했습니다. 한번 그 자리를 따내면 베트남 백성들을 마음껏 착취해서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 베트남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고 특히 당나라 시기에는 베트남 농민들이 노예로 팔려나가는 일까지 흔하게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자신들의 문화와 질서를 이식하기 위해 베트남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기까지 했죠. 이런 가혹한 탄압과 착취 구조가 1000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 베트남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잠깐씩 독립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중국은 번번이 이를 진압하고 다시 지배권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 억압이 오히려 베트남 민족의 정체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중국에 대한 강한 반발심 덕분에 베트남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상기하게 되었고 1000년 동안 쉬지 않고 저항을 이어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기 939년경 중국이 5대 19기라고 불리는 혼란스러운 분열기에 접어들자 베트남은 재빠르게 움직여 마침내 독립을 쟁취했죠. 하지만 베트남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분열 상태는 금방 끝났고 곧 송나라라는 강력한 통일 왕조가 다시 등장했거든요. 그리고 송나라는 당연하다는 듯이 베트남을 다시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트남 지도자들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중국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통일 왕조가 세워질 것이고 그때마다 베트남을 침공하려 들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매번 무력으로 맞서다가는 국력만 소진되고 자칫하면 또다시 지배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베트남은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책봉 질서에 편입되기로 한 거죠. 그렇게 하면
적어도 침공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베트남은 10세기 송나라 때부터 19세기 청나라 말기까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중국의 조공국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기대와는 달리 중국은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베트남을 침공하곤 했어요. 조공까지 받아가면서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양국 사이의 지리적, 구조적인 근본 원인이 숨어 있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베트남은 아무리 조공을 바친다 해도 언제나 경계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트남이 가진 힘과 위치 때문이었죠.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반도는 꽤 넓고 여러 나라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이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 지역에서만큼은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어요. 그 힘을 바탕으로 주변의 캄보디아, 라오스, 참파 같은 나라들을 수시로 공격했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며 남쪽에서는 자신이 마치 중국처럼 행세했던 겁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이를 대남 제국 질서라고 불렀는데 중국의 중화 질서를 그대로 남쪽에서 재현한 셈이죠. 참고로 지금 캄보디아 영토가 그리 크지 않은 이유도 역사적으로 베트남이 계속해서 땅을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지금도 베트남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국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 안에서 주변국들에게 영향력을 확대하며 지역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나라였고 중국은 바로 이 점을 부담스럽게 여겼던 겁니다. 베트남이 일정 수준 이상 성장해버리면 중국에게는 골칫거리가 될 게 분명했으니까요. 애초에 중국은 자기 땅덩이가 가장 크면서도 주변국이 커지는 걸 극도로 경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나라와 당나라 시절에도 만주 지역에서 고구려가 강성해지자 국력을 쏟아부어 침공했던 거고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은 베트남을 주기적으로 침공해 힘을 빼놓으려 했던 건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베트남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조공을 계속 바쳤는데 그마저도 안 하면 더 자주 침공당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묘한 관계가 1800년대 말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근현대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베트남은 청나라의 조공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 무렵 서양 열강들은 더 이상 유럽에만 머물지 않고 아시아 전역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아편 전쟁도 이 무렵에 일어났고요. 바로 이때 프랑스가 베트남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858년에 베트남을 군사적으로 침공했습니다. 그렇게 1885년이 되자 베트남은 결국 프랑스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죠. 베트남의 종주국이었던 청나라 역시 1912년 신해혁명으로 무너졌고 이로써 양국 사이의 전근대적인 조공-책봉 관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새롭게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격동의 시대를 거쳐 1950년대가 되면서 두 나라 모두의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베트남에서는 프랑스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공산당이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했고 중국에는 중국 공산당이 세운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죠. 역사적으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두 나라였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공산당 집권이라는 공통 분모가 생긴 겁니다. 양국은 잠깐 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1950년대 베트남 공산당은 프랑스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는데 이때 중국은 베트남 공산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진영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전략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전략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1950년부터 1980년까지 베트남에 무려 20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당시 베트남 공산당 입장에서 중국은 정말 든든한 후원자였고 결국 베트남 공산당은 프랑스를 물리치고 독립을 성공시킬 수 있었죠. 양국이 국익을 앞세워 협력하던 바로 그 시점, 베트남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국토는 남과 북으로 분단된 상태였습니다. 북쪽에는 베트남 공산당 정부가, 남쪽에는 자본주의 성향의 남베트남 정부가 들어서 있었죠. 그 뒤 1964년부터 베트남 공산당은 또 다른 서방 강국인 미국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유명한 베트남 전쟁입니다.
이때도 중국은 베트남 공산당을 위해 32만 명에 달하는 지원병을 파견했고 엄청난 경제 원조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결국 베트남 공산당의 승리로 끝났고 1975년에는 남북 통일까지 이뤄지면서 통일 베트남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되는 데 성공했죠. 여기까지만 보면 베트남이 중국을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수십 년에 걸친 대규모 지원을 고려하면 양국의 관계가 원만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베트남 전쟁 시기부터 양국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1964년부터 1975년까지 이어진 베트남 전쟁 당시 중국도 베트남을 도왔지만 공산 진영의 또 다른 주세력인 소련 역시 베트남을 지원했거든요. 중국과 소련이 동시에 베트남을 돕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60년대 후반부터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념 노선 차이로 삐걱거리던 두 나라는 국경 문제로까지 충돌하게 되었고 국경에서 실제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으며 심지어 핵무기 사용까지 거론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위기를 느낀 중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소련의 적인 미국과 손을 잡게 되었고 1972년에는 미국 닉슨 대통령이 직접 중국을 방문하기까지 했죠. 이 상황은 베트남에게 엄청난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베트남은 그때 미국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고 당연히 미국을 적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믿었던 중국이 갑자기 미국과 친해진 겁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때부터 베트남에게 불편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주적이 미국에서 소련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즉 미국과 잘 지내면서 소련을 견제하는 노선으로 완전히 전환한 겁니다. 베트남에 대한 태도도 180도 달라졌죠. 원래 중국은 베트남에게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테니 미국을 동남아에서 완전히 몰아내라는 식이었는데 미국과 친해지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우리는 지금 미국과 관계 개선 중이니까 적당히만 싸우고 평화협정 맺어서 전쟁 빨리 끝내라는 식으로 나온 겁니다. 당연히 베트남은 엄청난 허탈감과 분노를 경험했고 중국은 진정으로 베트남을 위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인식이 퍼져나갔죠. 한편 베트남 전쟁이 마무리되고 남북이 통일되면서 미국은 베트남에서 철수했지만 베트남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믿을 수 없게 된 중국이 바로 북쪽에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아무리 둘 다 공산주의 동지라고 해도 역사적으로 베트남이 성장하면 중국은 베트남의 세력을 억누르려 했었죠. 실제로 중국은 베트남 전쟁 당시에도 베트남이 분단 상태로 쪼개져 있기를 원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한 예론 1973년 미국이 베트남과 평화협정을 맺고 전선에서 물러나자 중국은 베트남 공산당에게 통일 같은 건 생각하지 말고 남북 분단 상태를 유지하며 남베트남을 자극하지 말라는 식으로 권고한 적도 있었어요. 애초에 베트남이 분단되는 계기가 되었던 1954년 제네바 회담 때도 중국은 베트남의 남북 분단에 적극 동의했었고요. 베트남이 통일되자 실제로 중국은 슬슬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일 직후부터 베트남에 대한 원조를 크게 줄인 겁니다. 이제 베트남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중국이 되었고 베트남은 적어도 자신을 보호해줄 든든한 뒷배 하나가 간절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나라가 바로 소련이었어요. 당시 중국의 적은 소련이었고 베트남은 소련과 더 밀착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소련도 이를 환영했고요. 물론 베트남 입장에서는 중국과 완전히 단절한 건 아니었고 그저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소련과도 친하게 지내는 균형 외교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중국은 자신이 베트남에 그렇게 많은 원조를 해줬으니 베트남에 대한 주도권을 독점하기를 원했는데 베트남이 균형 외교라며 소련을 끌어들이니 심기가 매우 불편해진 겁니다. 결국 중국의 원조는 더욱더 줄어들었고 돈이 궁했던 베트남은 돈을 더 많이 주는 소련 쪽으로 점점 더 기울게 되었죠. 그러다가 마침내 1977년이 되자 균형추가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 버립니다. 베트남은 소련군이 베트남 해군 기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이듬해에는 소련 주도 경제기구인 코메코네까지 가입하게 되었거든요. 이쯤 되니 중국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바로 남쪽에 있는 베트남이 완전히 소련 편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중국은 북쪽과 남쪽에서 소련 세력에게 포위된 형국이 되었고, 중국은 괘씸한 베트남에 원조 다 중단하고 경제 제재 가해버리겠다며 본격적인 압박을 시작했죠. 여기서부터 갈등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베트남도 이제는 중국 눈치 볼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의 영향력을 베트남에서 완전히 쓸어내기 위해 무려 65만 명에서 70만 명에 달하는 베트남 내 화교들을 직간접적으로 추방해버렸어요. 이제 베트남은 예전처럼 인도차이나 반도 내에서 다시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주물렀던 기억을 되살려 다시 그들을 자신의 세력권으로 끌어들이려 한 거죠. 라오스를 포섭한 데 이어 베트남은 캄보디아까지 삼켜서 마치 소비에트 연방처럼 인도차이나 공산 연방을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결사 반대했어요. 역사적으로 베트남에게 땅을 빼앗긴 경험이 있는 그들로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죠. 캄보디아는 오히려 중국에게 보호를 요청했고, 중국은 커지는 베트남을 견제하기 위해 재빨리 캄보디아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번엔 베트남이 폭발했어요. 베트남이 보기에 중국은 또다시 베트남이 성장하려고 하니까 회방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 100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베트남은 이제는 당할 수 없다며 극약 처방을 선택합니다. 1978년 12월 25일 캄보디아를 무력으로 침공해버린 겁니다. 2주도 채 안 되어 캄보디아 수도가 함락되었고, 캄보디아에는 베트남군이 주둔하게 되었죠. 마침내 베트남의 인도차이나 공산연방이 표면적으로는 완성된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건 큰 충격이었습니다. 중국은 베트남을 가만 놔두니까 분수를 모르고 날뛴다고 생각했고, 이번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합니다. 드디어 무력을 동원해서 베트남을 침공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발생한 게 1979년에 벌어진 중월전쟁입니다. 이걸 보면 참 예나 지금이나 베트남은 커지려 하고 중국은 밟으려는 역학관계가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베트남 뒤를 봐주는 소련이 두려워서 빠르게 베트남을 쳐서 중요한 도시만 점령해 힘을 과시하고 재빨리 철수하는 전략을 세웠어요. 그러면 소련도 개입할 타이밍을 잡기 어려울 테니까요. 그렇게 중국은 1979년 2월 17일 베트남을 침공했습니다. 이때 무려 38만에서 40만에 달하는 대병력을 투입했습니다. 베트남 병력은 대략 10만에서 22만 정도였고요. 전쟁은 4주간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중월 전쟁은 결국 명확한 승자 없이 양측 모두 막대한 피해만 입고 종결되었습니다. 중국은 약 2만 6천 명, 베트남은 3만 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죠. 하지만 체면을 구긴 쪽은 중국이었어요. 침공했는데도 병력이 훨씬 적은 베트남군에게 상당히 고전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당시 문화대혁명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때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군사개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군대 수준이 형편없었거든요. 병사들도 겨우 2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훈련받았고 장비도 열악해서 수류탄을 던져도 불발탄이 많았으며 통신 장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병사들과 소통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주력 병력이 캄보디아에 묶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급 병력만으로도 중국을 꽤 잘 막아낼 수 있었어요. 물론 베트남도 중국의 침공을 예상하지 못한 탓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중국이 베트남의 중요 요충지인 랑선을 점령하는 것을 허용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문화 대혁명으로 국가가 망가진 상태라 전쟁을 계속하면 파산할 것 같았고, 결국 1979년 3월 16일 언제든지 베트남 요충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메시지만 남기고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충돌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죠. 중국군 본대는 철수했지만 양측은 육상 국경지대에서 계속해서 국지전을 벌였거든요. 두 나라는 격동의 역사 속에서 국경선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사이가 좋지 않으니 그걸로 계속 충돌한 겁니다. 국경 충돌은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는데 한 해에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적도 있을 정도로 양국 관계는 극단으로 치달았어요. 갈등이 계속될수록 실제로 피해를 보는 쪽은 베트남이었습니다. 중국과 충돌하는 동안 베트남 경제는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일단 베트남은 수십 년간 전쟁만 해온 나라였습니다. 중월 전쟁 때도 중국이 베트남 국토를 엄청나게 파괴했고 황폐해진 국토를 재건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중국의 원조는 끊긴 상태였죠.
이제 믿을 건 소련뿐이었는데 1985년 온건파인 고르바초프가 집권하면서 소련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탈냉전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베트남에 대한 원조가 대폭 삭감되어 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은 중국의 재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징병령을 발동하고 군대를 늘려야 했고 캄보디아에도 병력을 계속 주둔시켜야 했죠. 그 결과 40만에서 45만 명의 대병력을 상시 운용해야 하는 처지가 되면서 군사비 지출이 폭증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병력을 운용하는 선택을 했고 그 결과는 파멸적이었어요. 국제사회에서는 베트남을 이웃나라를 침공해서 괴롭히는 문제 국가로 낙인 찍고 경제 제재를 가했고 결국 베트남 경제는 실시간으로 붕괴했습니다. 1986년에는 베트남의 1인당 GDP가 같은 해 북한의 10분의 1 수준까지 추락해버렸죠. 이대로 가다가는 베트남 공산당 지배체제가 뿌리째 뽑힐 위기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베트남은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는 이러다가 나라가 망한다는 생각에 자존심과 욕심을 다 버리고 팽창 정책과 갈등을 멈추고 주변국들과 친하게 지내기로 결정한 겁니다. 또한 개혁 개방을 통해 시장 경제와 자유무역 체제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이것이 바로 베트남의 개혁 정책인 도이머이 정책입니다. 1989년 10년 만에 베트남군은 캄보디아에서 전면 철수했고 베트남은 그제야 주변국들의 신뢰를 조금씩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나아지려면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해야 했기 때문에 베트남은 자존심을 다 버리고 중국에게 관계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의외로 중국은 흔쾌히 동의했어요. 베트남이 캄보디아에서 철수했으니 중국 입장에서도 부담이 줄었고 사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도 같은 공산국가끼리 대립해서 좋을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공산체제의 권위가 손상되고 중국 국민들이 체제에 의구심을 가질 테니까요. 1년, 양국은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국경 문제도 1999년 국경 조약이 체결되면서 일단락되었고요. 이렇게 철저히 이해관계에 따라 다시 관계가 개선된 중국과 베트남인데 이후에는 서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협력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1992년 12월에는 중국 리펑 총리가 베트남을 방문해 경제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베트남과 중국은 관계 개선 이후 또다시 갈등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번에는 두 나라 사이의 해상 경계 문제가 불씨가 된 겁니다. 육지 국경은 잠잠해졌지만 이제는 해양 국경을 두고 충돌하기 시작한 거죠. 바로 구단선 문제였습니다. 구단선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자신의 해역 범위를 말합니다. 중국은 9개의 선으로 남중국 해상에 자신의 권역을 표시하고 이곳이 자신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베트남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며 중국 주장 범위가 아닌 더 넓은 범위까지 자신의 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 분쟁 해역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여러 섬과 암초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난해한데 간단히 말하면 파라셀 군도와 스프레틀리 군도를 중심으로 이 섬들이 자기 영역이라고 서로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영해가 넓어지니까요. 이 해역 분쟁에 양국은 목숨을 걸고 달려들었는데 왜냐하면 이 남중국해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지나가고 전 세계 해상 수송의 25%가 통과하며 엄청난 양의 원유와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노다지이기 때문이죠. 특히 중국은 굉장히 강력하게 이곳이 자기 영해라고 주장했어요. 남중국해를 확보해야만 라이벌인 미국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여러 차례 베트남의 해역을 침범하며 자기 영역으로 만들려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중국은 선을 넘게 됩니다. 베트남이 주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내의 파라셀 군도와 스프레틀리 군도에 중국이 아예 하이난섬 산하에 산사시라는 행정구역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베트남 영유권 주장 지역을 자신의 행정 관할로 못 박아버린 거죠.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남중국해에서 활동하던 베트남 석유 탐사선의 케이블을 잘라버리고 중국 해군이 베트남 어선에 사격해서 침몰시키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 베트남 국민 전체가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2000년대 들어 대규모 반중 시위가 베트남에서 터져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런데 중국은 2013년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더욱더 공격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했고 이런 일련의 사태들 때문에
베트남인의 반중 감정은 최악으로 치달았던 겁니다. 이처럼 중국에 대한 베트남 국민의 정서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감정과는 별개로 베트남 경제는 중국과 깊이 얽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수입 구조를 보면 그 의존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2023년 기준 베트남이 가장 많이 물건을 수입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전체 수입품의 약 33에서 35%가 중국산으로 금액으로는 연간 약 150조 원에 달합니다. 2위인 한국과 비교해도 격차가 상당합니다. 이 말은 곧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 베트남 경제 역시 직접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중국발 요소수 사태로 큰 혼란을 겪었던 것처럼 베트남 또한 특정 품목에서 비슷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출 역시 중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의 수출 대상국 1위는 미국이지만 2위는 중국입니다. 문제는 수입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베트남은 대중무역에서 구조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베트남은 중국과의 교역을 쉽게 줄일 수 없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과의 연결을 끊는 순간 그 공백은 곧바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경쟁국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는 멀어지고 싶어도 경제적으로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바로 여기에 오늘날 베트남이 안고 있는 딜레마가 있는 거죠. 이 같은 구조 속에서 베트남 정부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정과는 별개로 경제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양국은 국경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 사업을 추진하며 경제권을 하나로 묶었고 이 과정에 중국 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했습니다. 관광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베트남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약 30%가 중국인으로 무역과 투자, 관광까지 베트남 경제는 중국과 긴밀히 얽혀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시장을 배경으로 중국은 주변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과거에 군사력과 조공 책봉 체제가 외교적 수단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내수 시장과 공급망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힘의 방식이 바뀌었을 뿐 구조적 영향력은 여전히 유효한 셈입니다. 그러나 베트남 역시 일방적으로 기울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이 압도적인 규모를 바탕으로 언제든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다시 균형을 모색합니다. 냉전 시기 소련과 협력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미국과 관계를 복원하기 시작합니다. 베트남 전쟁을 치렀던 그 미국과의 재접근이었습니다.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베트남은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하며 관계 정상화를 추진했고 결국 1995년 양국은 공식 수교에 이릅니다. 이 선택은 베트남 경제에 새로운 출구를 열어주었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으로 전체 수출의 약 27에서 28%가 미국 시장으로 향합니다. 그 결과 대중무역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대미무역 흑자로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물론 중국 입장에서 이러한 구도는 달갑지 않습니다. 베트남이 미국과 밀착하는 모습은 과거 소련과의 관계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정교한 균형 외교를 펼쳐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경제는 중국과 연결되어 있고 전략적 공간은 미국과 맞닿아 있는 구조. 이 복합적인 줄타기 구도는 오늘날 한국이 처한 현실과도 적지 않게 닮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베트남과 중국의 길고도 복잡한 관계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반복되어 온 긴장과 협력, 대립과 공존의 역사. 그리고 오늘날 베트남 사회에 왜 반중 감정이 존재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점입니다. 감정은 남을 수 있지만 국가의 선택은 결국 이해관계와 시대의 흐름 속에서 결정됩니다. 실제로 베트남 국민들 사이에 반중 정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경제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구조 속에서 협력과 견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큰 틀에서 보면 중국과 베트남은 긴장 관계로 기울기 쉬운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고 역사적으로 수차례 충돌을 겪었으며 힘의 격차 또한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어딘가 낯설지 않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오늘의 현실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선택은 단지 한 나라의 외교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대국 사이에 놓인 중견국이 어떻게 생존 전략을 세우는가에 대한 하나의 사례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국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균형을 조정하는 과정.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고민이 우리의 외교 무대 위에서 이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닮은 장면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를 돌아보는 일은 결국 우리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설 것인가? 그 질문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